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사회심판이자 세계배드민턴연맹 공인심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선영 심판입니다. 역시 배드민턴 쳐보신 분 다 쳐보셨죠? 요즘에는 그 교육과정에다 배드민턴이 있기 때문에 다 쳐보셨을 것 같고 실제 선수들의 시합을 동영상이나 뭐 이런 데서 보신 분들 있어요. 한 번이라도 TV나 그리고 좀 관심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면은 이제 동호인 대회 같은 거 나가보신 분, 클럽 대회나 운동 많이 하시겠네요. 한두 분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강의는 그냥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한 프로필이랑 배드민턴 심판은 어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제 비전과 목표 이런 것들 하고요. 조언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미래에 대한 계획 세우기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대한배드민턴협회에 속해 있는 1급 공인심판이고요. 1급은 11년도에 땄지만 제가 처음 배드민턴 심판을 자격을 따고 4년도거든요. 여러분들 몇 년생이에요? 3년생이에요. 일단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배드민턴 공인심판 자격증을 땄고 그 내용은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상임심판이라고 해서 월급을 받고 이제 계약을 대한체육관 심판이 있어요. 그런 심판으로 8년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 내용도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계배드민턴연맹 2급 공인심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손항욱 선생님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많이 나는 후배로서 스포츠의학과를 나왔고 대학원은 스포츠 마케팅으로 이제 전과를 해서 마케팅 석사 그리고 스포츠 경영학으로 박사를 전공을 마쳤습니다. 시간 맞춰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최대 진학을 다 목표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뭐 저희 후배가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이런 현재는 어떤 곳인가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나 이따 또 제가 강의를 하는 순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배드민턴에는 어떤 심판 여러 종류거든요. 어떤 심판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이게 심판을 이르는 말이 되게 종목마다 달라요. 다른 종목 혹시 많이 보시나요, 여러분들? 레프리라는 심판 용어를 사용하는 종목들이 있나요? 축구? 축구도 레프리. 농구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다른 종목에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축구에서는 필드에서 뛰는 사람을 레프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대회 전체를 관장하는 사람을 레프리라고 부르고요. 저는 아직 요 단계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엄파이어 또는 서비스 저지로 임명될 수 있는 엄파이어를 활동을 하고 있고요. 라인 저지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 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현재 국내에서 엄파이어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활동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저는 엄파이어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왜 배드민턴 그리고 심판이라는 걸 선택했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배드민턴이 딱 있죠. 여기서 맨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종목들은 뭘까요? 이게 뭘까요?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저와 관계된 그 종목들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보시면 육상, 테니스, 탁구, 펜싱 이거는 제가 학창 시절 때 접했던 종목들이에요. 저는 엘리트 육상 선수는 초등학교 때는 엘리트 육상 선수가 아니었는데 우연히 시도대회 이런 데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스카웃을 해서 중학교 엘리트 있는 팀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육상 선수를 한 반년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반년 정도 활동을 한 이후에 내 길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고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죠. 육상에 대한 그때는 뭐 그냥 다 빨리 달리기만 하고 오래 달리기만 하고 막 이랬으면 됐을 때여서 전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운동 선수가 돼야지? 근데 육상부에서 나를 오라고 하네? 그렇게 해서 육상 선수가 됐었거든요. 지금이었다면 아마 시작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그때 제가 다니는 학교는 다른 그 엘리트 운동부가 없었고 육상부도 없었고 그냥 이제 운동회에서 잘 뛰는 선수들 내보내고 뭐 이런 단계여가지고 제가 우연히 엘리트 육상 선수의 길을 걷게 됐었습니다. 6개월 정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겠죠? 그래서 저희는 중장거리를 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막 1500m 이런 거 써보신 적 있나요? 저는 육상 중에 제일 힘든 게 400m 막 그런 종목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내가 운동을 정말 좋아하지만 내 길은 아니다라고 해서 금방 포기를 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펜싱부가 있었는데 제가 육상을 그만두자마자 펜싱부 감독님이 펜싱을 해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로 아닙니다 거절을 하고선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하자마자 그 선생님께서 체육부장님이셨거든요. 또다시 저희 고등학교로 정분을 오셨어요. 우연찮게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한번 저한테 본인께서 스카이 대학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펜싱을 하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를 꼬시시더라고요. 그래서 펜싱을 해봐라 라고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공부를 해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펜싱과 연이 닿지 않았지만, 지금에서는 조금 약간 후회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수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저한테 펜싱은 좀 어떤 종목인지 잘 모르고 생소한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펜싱 많이 올림픽에서 많이 보셨죠? 저 나이 또래 되는 선수들이 되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때는 잘 몰랐거든요, 펜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절을 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펜싱이라는 종목은 제가 여러 번 연이 닿을 뻔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인연은 없던 종목이었고, 테니스, 탁구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따로 배웠던 운동들,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트 선수처럼 배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방과후 활동 이런 거 되게 잘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방과후 활동, 뭐 특별 활동 뭐 이런 걸로 한 번 정도 운동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었고, 그 이외에 테니스는 또 방과후처럼 그나마 접할 수 있었던 운동 딱 테니스예요, 우리 학교에서는. 그래서 테니스도 그런 걸로 해서 배워봤고, 탁구도 배워봤고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 대한 걸 웬만하면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좋아하다가 저는 뭐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막 선택을 하다가 결국엔 이과를 가고, 그러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수능을 볼 때, 저희 때는 예체능 계열이 따로 있었거든요. 저는 체대를 가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예체능 계열로 시험을 보고 볼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런 좋은 시스템이에요. 체대를 가고자 해서 뭐 교사가 되고 싶기도 하고, 체육 이런 연구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체대를 가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저는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체대를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체대라고 하고 말씀드린 건 제가 제 본교, 제 모교 경희대학교 스포츠대학 전공을 말씀드렸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다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능을 하고 나서부터 혼자 헬스장을 다니고, 그리고 수능을 보고 난 이후에 혼자 이 유시체육하는 선생님을 찾아서 다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좋은 선생님들 이렇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면 저도 여러 군데 뭐 또 다른 꿈을 꾸면서 이렇게 좀 알아봤겠지만, 저한테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학교 한 군데랑 저희 경희대학교 이렇게 두 군데를 놓고선 이제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경희대는 그 당시에 실기가 없었고, 다른 학교 한 군데는 전문 실기, 그러니까 전공 실기 포함해서 기본 실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공 실기를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운동을 계속 하던 상태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꿈만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어떻게 할까 해서 선생님께서, 저의 실기 선생님께서 한번 핸드볼을 해보자 해가지고 핸드볼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핸드볼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교육과정 중에 있나요? 중학교 때 해보셨어요? 다른 분들도 안 해봤죠? 핸드볼 해보시고 어땠어요? 해볼만해요? 운동신경이 좋은가? 저는 처음에 핸드볼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스텝을 밟고 마지막에 공을 던지고 하는데, 그 스텝 자체가 저한테 너무 어렵고, 또 제가 이렇게 막 민첩성이 좋고 이런 공을 잘 다루고 그런 그 신체가 아니어가지고, 하다가 하루 정도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선생님이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다른 운동을 선택한 게 체조였거든요. 저는 또 아쉽게도 유연성도 안 좋아요. 유연성도 안 좋고 또 민첩성도 안 좋고 하니까, 저희 선생님, 담당 선생님이 체조 전공이셨어요. 그 학교에 체조 전공으로 들어가신 분이라 열의를 갖고 저를 지켜보셨는데 또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저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게 육상밖에 없더라고요. 육상으로 시험을 봤는데, 그 학교는 육상으로 시험 보면 되게 어려운 게, 한국 신기록, 육상은 기록 경기잖아요. 그래서 한국 신기록 중심으로 수를 나눠서 배점, 감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학교는 제가 그 실기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면에서 다 적합하지 않아서 입시에 실패를 했고, 제 지금 모교에는 붙었기 때문에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한 번씩 다 겪어보고, 또 다음에 대학교를 갔는데, 농구, 축구, 배구 이거 딱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드세요? 그냥 흔한 구기 종목 이런 생각 드시죠? 저한테는 이 당시에 입학하기
시작하자마자 볼 때 이 종목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남자 종목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요즘에는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들부터 또 이제 클럽 시스템으로 많이 운동을 배워요. 특히 농구 같은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농구장을 가면은 다 남학생들만 이제 남자 동기들이나 남자 선배들만 운동을 하고 있고 여자 동기들이나 여자 이제 친구들은 그냥 벤치에 앉아서 다 구경하고 있고 뭐 이런 거였고요. 축구 같은 경우도 여자 축구를 하긴 했었지만 남자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끼리 그냥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배구는 키가 또 제가 크지 않으니까 또 그냥 그런 거에서 배구는 키 큰 사람이 하는 운동이다 이런 선입견도 있었고요. 이렇게 다 여러 종목을 막 고르다 보니 그럼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드민턴을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했지만 저는 사실 학창시절 때 배드민턴 라켓을 들어본 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교육과정 안에 있어 그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었고 그냥 TV로 봤을 때 너무너무 쉬운 운동이라고 생각했었죠. 당연히 그냥 공만 넘기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동아리를 가입을 하고 나서 처음에 배드민턴 동아리를 가입을 하고 정말 열심히 활동했어요. 배드민턴이라는 거를 배우는 것도 너무 재밌었지만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특히 이제 유명한 종목, 이목이 아니잖아요. 축구나 뭐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항상 게임을 지방에서 해요, 대회를.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까워야 뭐 안동 정도, 멀면은 여수, 순천 이런 데서 항상 게임을 해서 동기들하고 선후배들하고 돈을 모아서 이 게임을, 선수들의 게임을 보러 거기까지 이제 렌트를 해서 가서 하루 게임을 보고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배드민턴에 관심이 많았고 또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저의 대학 생활의 한 반 이상을 이 배드민턴에서 쏟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배드민턴을 통해서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뭘 좋아하면은 이걸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선수를 하기에는 뭐 이미 늦은 나이, 대학생이 됐으니까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생각을 다시 해본다고 하면 뭐 선생님이 돼서 학교 팀의 감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그런 못했었거든요. 그냥 선수 출신 당연히 코치가 되는 거라고 그 길만 생각했었고 난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선수도 안 되고 지도자도 안 되고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행정만 아니면 심판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자원봉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쪽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큰 국제대회 같은 거를 많이 해보면서 협회에서도 실제로 한 2년 반 이상 정도 일을 했었었고요, 국제. 그런데 제가 생각한 배드민턴은 현장에서의 그런 느낌을 딱 지켜보는 그런 배드민턴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행동감 있는 막 그런 배드민턴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문서 작업에 그냥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좀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심판이라는 걸 하게 된 거죠. 네, 뭐 이런 사실 행정가라는 이 행정을 하기 전에 이미 심판 자격증을 따긴 땄어요. 그거는 내가 심판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겠다라는 어떤 큰 꿈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한번 따보자 라는 생각으로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3급 시험을 먼저 따고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또 다시 2급 시험을 보고 그러는 와중에 활동은 많이 안 해봤지만 그러는 와중에 자원봉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배드민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심판에 더 몰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여러 운동을 접해봤지만 딱히 배드민턴을 선택하게 됐고 또 여러 길을 또 모색해봤지만 또 뜻하지 않게 심판을 선택을 하게 됐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제가 지금 배드민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길을, 어떤 직업, 또 어떤 방향, 어떤 대학을 선택할 때 물론 계획한 대로 막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연히 필연이 될 수도 있고 필연처럼 하던 게 다시 우연처럼 다가올 때도 있거든요. 선택할 때 조금 이게 너무 한 길만 나는 꼭 이것만 할 거야 이런 것보다 새로운 환경에서 접하게 되는 다른 그런 새로운 일들도 한 번씩 마음을 열어놓고 접하게 되다 보면 조금 더 다른 길도 보일 수 있고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게 또 나의 평생 길이 또 나의 평생의 즐거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배드민턴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되는 과정 보면요. 현재는 4급부터 1급까지 있고 저는 저 있을 때만 해도 이제 3급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3급부터 지금 현재는 대한배드민턴협회는 1급 자격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세계연맹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으면 이제 아시아연맹, BLC라고 하는 건 아시아연맹 2급, 아시아연맹 1급, 또 세계연맹
2급, 세계연맹 1급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시험 안에는 이제 필기시험 그리고 실기시험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면접 같은 것도 보지만 그 실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가장 최종적으로 딴 이게 BWF라고 써있는 게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취득한 BWF 2급 자격증에 대한 얘기고요. 심판정에서 다시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이게 좀 가려져가지고 안 보이는데 이 밑에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심판 숫자예요. 몇 명이 있는지 남자 여자 몇 명이 있는지. 저 등급에는 저 여자 1명과 남자 선생님 2분이 계시고 저보다 높은 등급에는 여자 선생님 1분이 계시는데 심판께서는 활동을 지금 안 하고 계시는 상태라 사실상 BWF-A라고 하는 저 2급 심판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을 나갈 수 없어요. 올림픽은 이제 저 C등급 가장 높은 등급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올림픽을 나가려면 한 등급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되는 과정. 제가 저희 경력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2004년에 3급, 2급, 아시아 2급, 1급 예비 코스 평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저는 되게 틀에 맞게 그리고 정형화된 과정을 딱 거쳐왔다고 보시면 돼요. 2년 안에 딱딱딱딱 그쵸? 16년 내 저에게는 가장 힘든 해였기도 했고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을 때였고 집중력이 되게 떨어질 때 여러분들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때 있죠. 저도 한 그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2번의 시험을 봤었어야 돼요. 아시아연맹에서 초청한 예비 코스 그리고 BWF 심판이 되기 위한 정규 2급 시험. 근데 이제 이 예비 코스를 갔는데 제 기억에도 지금 이 예비 코스 싱가포르에서 치러졌었는데 2016년 초에 이 코스가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고 지금도 내가 그때 합격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되게 어려웠다라는 생각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때는 필기시험도 80점 이상이어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데 81.5 정도로 한시 평가관은 79점 정도를 줬고 또 다른 평가관은 80점 간신히 넘는 점수 그래서 몇 명의 평가관의 점수를 합해서 간신히 통과가 됐었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제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여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가 이걸 어떻게 붙었지 이렇게 생각을 되게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 불 때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배드민턴 경기할 때 쓰는 포스트라고 하고요. 이게 네트라고 해요. 네트를 지지해주는 포스트랑 네트. 요게 이렇게 갭이 없도록 다 저희가 케이블 타이나 끈으로 다 묶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규정상. 규정에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옆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돼 있죠. 갭이 보이시나요? 네트랑 이 포스트랑 요 사람이 저예요.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저 게임이 되게 중요한 남자 단식 게임이었거든요. 준결승 아니면 결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게임을 하고 오니까 평가관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잠깐 와보라고. 그래서 제 사진이 제 자리가 없는 제 사진이 없는 요 그냥 네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잘못 설치가 됐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이거 네 코트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처음에는 부정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저 그 네트만 보여준 사진 말고 저까지 나온 사진을 딱 보여줬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당황을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그 영상이나 이런 걸 돌려보고 사진도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저거를 놓쳤더라고요. 저 때 당시에는 엄파이어 이제 이 체어에 앉아있는 엄파이어랑 서비스 폴트만 부르는 여기 엄파이어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둘은 네트를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저 때가 이제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름이랑 막 그런 거 하고 막 이러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하느라고 네트를 사실 잘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잘 됐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올라가서 게임을 하고 내려왔는데 저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떨어져도 이거는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실수고 저건 배드민턴 역사상 되게 큰 실수고 제가 이것보다 이 현장에서 이 당시보다 정말 더 큰 각성을 했던 거는 제 사진이 이게 지금 제가 아시아연맹에서 심판들 양성하는 교육에 쓰이는 자료예요. 저랑 국내에서 같이 심판하는 이 심판 활동을 하는 제 후배 심판들이 갔는데 제가 저렇게 앉아있고 잘못된 예라고 하면서 크게 제 얼굴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나 당황스러워. 그리고 저렇게 저 얼굴까지 딱 저희 신분까지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 한 2, 3년 정도 교육에 쓰이고 나서 그런 다음에 최근 한 2년 전인가에 없어졌더라고요. 저렇게 그래도 저를 좀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저렇게 잘라서 이제 쓰여지더라고요. 내가 한 실수가 이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있지만 그게 아니구나. 너무 큰 실수이기 때문에 저게 끊임없이 교육자료로 계속 제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흑역사 같은 그런 걸로 저한테 남아있거든요. 처음에 이걸 부정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내가 저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게 너무너무 웃기기도 했었고, 그런 실수를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또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내가 다시는 저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요즘에는 정말 이걸 이제 이렇게 보고 나서는 정말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네트 점검, 코트 점검. 그러니까 항상 코트를 점검하는 것도 엄파이어의 그 책임이거든요. 어느 시합에 들어가서든지 항상 코트를 먼저 점검하는 습관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떤 뭐 일을 하시던 어떤 직업을 가지시던 그간의 실수를 안 할 수 없거든요. 배워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저지르게 됐을 때도 어쨌든 실수한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저한테는 이 일이 평생 아마 잊혀지지 않을 흑역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력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심판으로 3급, 2급 목 따고 나서 조금 국제 경력을 중심으로 적어왔는데요. 처음에 이제 코리아 오픈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가장 큰 시합이에요. 국내에서 치러지는 가장 큰 국제 시합. 2010년에 처음 배정을 받고 지금까지 쭉 한 번도 안 빼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빼고는 한 번도 안 빼고 쭉 배정을 받았고요. 제가 2010년에는 아직 국제 심판이 아니었어요. 2년도에 국제 심판을 처음 땄는데 11년도에 첫 해외 시합을 저희 협회에서 저를 이제 배정을 해줬어요. 좀 낮은 등급의 시합에 외국에 나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라 해가지고 또 첫 해외 갔다 12년, 14년에 승급하고 뭐 아시아 1급까지 따고 16년에 국제자격 세계 2급 9년 정도에 저는 이제 6년에 땄으니까 17년부터 이제 활동을 한 거죠. 한 2년, 3년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승급을 해야 될 기회에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그 강습회부터 쫙 막혀서 아직은 언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저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심해지기 전에 제가 전용 오픈을 다녀왔거든요. 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전용 오픈이 제일 큰 국제대회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단체전 세계 선수권을 빼고 나서는 오픈 중에는 제일 큰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여자 복식 헷갈리네요. 여자 복식 아니면 혼합 복식 엄파이어 주심을 맡아서 이거를 하고 왔고, 저는 좀 다행인 게 저 전용 오픈 이후로 국제대회가 지금까지도 싹 막혀 있었고 몇 개 빼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 전에 저 전용 오픈을 잘 끝내고 와서 전용 오픈에서 주심을 맡으면 굉장히 명예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많은 선배 심판들이 운이 좋게도 또 그런 좋은 기회를 얻어서 저렇게 좋은 경력에 한 줄을 더 쓸 수 있는 그런 일을 잘 해냈습니다. 직업으로의 심판 한번 볼게요. 제가 상임 심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임 심판이랑 공인 심판이랑은 조금 다른 의미거든요. 공인 심판은 우리의 심판으로 우리의 그 단체, 우리의 조직에 인정하는 심판이라는 게 공인 심판이고요. 상임 심판의 개념은 체육회에서 저희를 고용을 해요. 그래서 월급을 주는 그런 심판이죠. 직업으로의 심판. 프로 종목, 특히 야구나 농구, 배구 뭐 이런 종목은 프로 단체에서 다 따로 심판들이 고용이 되거든요. 그런 종목 이외에 이제 이런 그 엘리트 종목이지만 그 프로 종목이 아닌 종목들, 그 프로 종목인 경우도 프로 심판 이외에 또 다른 그 일반 상임 심판이 고용을 되더라고요. 체육회에서 고용을 하고 있고 14년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2020년 자료인데 19개 종목 125명인데 여기서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예산의 증가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달에 뭐 15일 이상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여건이긴 한데,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는 다른 대회랑은 좀 다르게 한 번 대회를 하면 굉장히 7일, 8일 이렇게 하거든요. 아까도 이제 사랑 선생님하고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저희 막 계획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한 번 집을 나가면 한 달 이상 못 돌아오는 스케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번처럼 막 코로나로 못했던 시합들이 막 몰려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뭐 한 달에 15일 이상 활동, 이게 되게 우습다고 생각되는 정도로 어떤 달은 뭐 25일도 일하는 달이 있고 연속해서 25일 동안 게임만 하는 거예요. 시합만 보는. 어떻게 보면 저희 종목은 굉장히, 우리 종목은 조금 힘든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지 않은 종목도 있지만 어쨌든 뭐 한 달에 그 대회 배정이나 교육이나 또 연구 활동들을 하는데, 교육 같은 경우는 신입
새로운 심판들을 양성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연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해외 국제 배드민턴 세계 배드민턴 연맹에서 만들어진 그런 교육 자료들을 번역하고 그거를 또 교육 자료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BWF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거든요. BWF에서는 프로페셔널 엄파이어라는 이런 새로운 직군이라고 해야 되나 만들었어요. 조금 비슷한데 또 다른 면이 있죠. BWF가 고용을 하는데 현재는 7명이 선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못했지만 이제 7명이 처음 선임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의 조건은 1년에 10개 대회를 출전을 하고 대회 1당 2회 연수 따로 있어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이제 1당 2회에서 지급을 해주는 이런 직업입니다. 이게 세미 프로페셔널이라고 했으니까 완전한 직업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전문가 사람들을 더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1년에 10개라고 하면 제가 2019년에 5개 국제대회를 나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하는 거 말고 해외에서 하는 거 5개를 나갔다 왔으니 거기에 국내에서 하는 시합 3개까지 해서 8개 국제대회를 치렀는데 1년에 10개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많지는 거의 한 두 달 안에 시합을 1개 이상은 치러야 되는 그런 좀 빡빡한 스케줄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직업으로 심판 배드민턴 종목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계획, 목표는 갖고 있지만 선택하는 건 제 몫이 아니에요. 이 기회를 주는 것은 협회와 세계연맹의 결정이고 만약에 거기서 또 선택을 저를 해준다고 하면 저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한 걸 토대로 시험을 봐야 되죠. 아까 레프리라는 거 한 번 했었잖아요. 대회 전체를 관장하는. 그러니까 저는 코트 위에 올라가 있는 엄파이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의 궁극적인 꿈은 이 종목에서 레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회를 전체를 관장하고 관리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국제 레프리가 현재 한국에는 없어요. 한 분 계시는데 지금 활동을 안 하고 계시고 감독님으로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빨리 이 레프리 코스를 밟아서 더 전문적인 레프리 활동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저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언젠가 또 제가 여러분 후배들에게 또 이 수업을 계속 들려줄 수 있다고 하면 레프리 코스를 해서 합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끔씩 말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뭐 저의 약점과 강점과 기회와 위협 뭐 이런 건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이 4가지 중에 저는 위협과 기회 요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새로운 위협이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한테도 몇 번 이제 얘기했던 게 이 비디오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과연 로봇이나 비디오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심판은 얼마나 큰 입지를 가질 수 있을까? 지금처럼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 PPT설은 지웠지만 한 몇 년 전에 나왔던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서의 그 기사 내용 중에 하나는 로봇이 곧 대체할 직업 그 중에 스포츠 심판이 상위권 10위권 안에 들어있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전에 수업에 강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의 도입이 과연 얼만큼 나를 도와줄 것인가? 직업심판으로서 나를 도와줄 것인가 또는 위협할 것인가 아직은 잘 그 위협과 도움 그 사이를 몇 %라고 딱 지정을 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근데 위협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죠? 지금 이미 저희는 BWF에서는 대회마다 한 코트 또는 대회 등급마다 어느 코트에서 비디오 판독, 라인 판독에 대한 것만 판독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렇게 정교한 시스템까지는 아닌데 다른 카메라 장비를 이용해서 한 6코트에서 6코트 정도는 이제 6코트에서 7코트 정도구나. 그 정도의 코트에서는 그 카메라 판독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라인 판독만 하고 있어요. 다른 종목처럼 배구는 이제 터치 이런 것도 판독을 하잖아요. 배드민턴에서는 라인 판독만 그 라인도 바운더리 라인이랑 사이드 라인 뭐 요 정도만 판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시합을 올라갈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이 챌린지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판정한 거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챌린지를 할 수 있는데 챌린지를 해서 선수들이 저 이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판정한 게 틀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판독을 하면. 그럼 굉장히 위축이 되죠. 내가 심판으로서 계속 뭐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뭐 비디오 판독의 도움으로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건데 매번 이제 틀리게 되면은 선수들이 저희한테 대한 떨어지잖아요. 실제로 제가 이제 3월 달에 아기를 출산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5월
18일쯤 처음으로 이제 거의 한 60일 정도 만에 시합을 나갔어요. 시합을 나갔는데 제가 이제 작년에는 시합도 많이 없었고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엄파이어 체에 올라가서 이렇게 심판을 본 지 1년 반이 넘은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가기도 했었고 좀 떨리는 마음도 있었고 해서 조금 연습 삼아 첫 번째 게임은 좀 어렵지 않은 게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갔는데 한 선수한테 4번이나 연속으로 챌린지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챌린지를 당했다고 하는 거는 잘못된 라인 판정을 내려서 그 선수가 비디오 판정을 요청을 해서 판정이 번복된 경우인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그렇게 4번 연속으로 그 선수한테 이제 챌린지를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멘탈이 붕괴되면서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게임을 보는 게 내가 그 중에서 가장 경력이 높은 심판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인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한 선수한테 벌써 4개를 실수를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만약에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도입을 한다고 하면 심판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 들잖아요. 우리 종목 말고도 야구에서도 스트라이크 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걸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온다고 하면 굳이 심판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그리고 로봇 기술, AI 기술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 자꾸 스포츠라는 분야에 이게 도입이 되면 심판들은 제 생각에는 이거 도움이라는 생각보다는 더 위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인 상황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다른 종목보다 배드민턴은 실내 종목이잖아요. 실내에서 선수들과 몸을 부딪히진 않지만 셔틀을 나눠 쓰기 때문에 셔틀을 같이 쓰기 때문에 손에 안 잡고 시합을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서브를 넣어야 되고 내가 맨날 계속 서브 넣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서비스권을 잃으면 저 선수가 또 내가 만졌던 셔틀도 써야 되고 그리고 네트 안에서 가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내 종목이기도 하고 굉장히 제약이 많았거든요. 지금 요 밑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제가 시합 배정일 수를 한번 적어봤어요. 2019년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을 때 저희가 시합만 132일을 했어요. 시합만 1년에 그것도 할 거는 제외하고 카운트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0일 정도를 일한 거고 2020년에는 73일을 일했어요. 그래서 거의 하던 거에 반 정도밖에 못한 거죠. 그나마도 이제 정말 어렵게 하는 게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들이 우리 심판 자체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스포츠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실내 종목은 특히나 그렇고 또 다른 대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외부 종목에 실외 종목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회적인 위협들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IRS 같이 이런 AI 기술 이런 것들의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위협적이지만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모르겠다. 저도 그냥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을 잘 해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위협이 있는 반면에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도 있는데요. 그 한 가지가 가장 큰 게 이 BWF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여러 가지로 사업을 좀 확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위에 거 말고 먼저 밑에 걸 볼게요. 파라 배드민턴 그게 앞에 붙으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장애인에 관련된 장애인 올림픽이나 장애인 종목들이에요. 대한체육회도 저희 대한체육 모든 종목들이 원래는 장애인 체육회랑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 대한배드민턴협회도 장애인 이런 것들을 같이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계 배드민턴 연맹 이미 흡수가 돼 있어요. 장애인 배드민턴이랑 그냥 기존의 배드민턴이랑 이렇게 같이 이제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라 배드민턴에 대한 파라 배드민턴을 대회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임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근데 국내 여건에서는 저희는 이제 파라 배드민턴을 같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국내에서는 활동하기 힘들지만 국제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 심판들은 현재 다 일반 배드민턴 대회에서 선임되어 있는 심판들이거든요. 이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기도 하고 이 레프리도 같이 일해본 레프리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확장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파라 배드민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식적으로 실외에서 하는 배드민턴을 런칭을 했어요. 배드민턴 연맹이. 이런 종목이 뭐가 있죠? 밖에서 하는 것도 런칭한 게 비치발리볼 같이 원래 배구 밖으로 끌고 나와서 또 새로운 종목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배드민턴도 지금 그런 거를 하려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에어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그 셔틀도 새로 이렇게 만들어냈고요. 같은 라켓으로 좀 더 굵은 줄을 사용하고 더 낮은 텐션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셔틀만 사용하면 내 라켓을 이용해서 이 에어 배드민턴을 칠 수 있도록 그런 뭐 제도 같은 것도 에어 배드민턴만을 위한 그런 제도를 또 한번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보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배드민턴을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BWF가 여러 가지 대회도 만들고 규정도 또 손보고 하는 그런 작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배드민턴 심판들은 파라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이 에어 배드민턴 안에서도 또 다른 할 일을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또 확장시킬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여기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한번 봤는데 수준의 대회에 참가하고 포지션 경험하면서 축적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래서 국내 시합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가장 이제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때 제일 필요한 거는 역시 소통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어나 불어나 뭐 중국어나 이런 것들을 잘하면 특히나 영어는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를 못하는 나라가 사실 많이 없더라고요. 한국 제가 제2외국어가 중국어라서 조금 공부를 했거든요. 조금 할 줄 아는데 이제 막상 어디 대회 나가면 동남아시아 쪽은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어를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친구들도 다 중국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영어가 조금 되신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면 영어 공부 물론 열심히 하셔야 되지만 중국어 같은 언어를 이렇게 조금 해놓으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뭔가를 확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소통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판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는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계속 도태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저희 규정이 한 2, 3년 전부터 거의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고 또 계속 새로운 게 추가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새로 바뀌는 내용들을 숙지하지 않으면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 저는 저 혼자 다른 거를 실수를 하게 되죠. 다른 거를 수행하고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면 결국에는 이제 제가 쌓아놓은 그런 커리어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 공부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제가 제 모습을 보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찍어놓고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냥 친구들끼리 찍은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자신이 생소하게 느껴질 때 있죠. 이게 난가?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저는 초반에는 국제 심판이 되고 나서 초반에는 제가 하는 영상을 잘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목소리도 지금 좀 약간 높게 하는 편이지만 목소리도 너무 영상 속의 목소리 너무 째지고 Ladies and Gentlemen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이런 모션 하는 것도 너무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그걸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싫어하는 모습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고쳐나가야 될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마주다고 생각을 한 이후에는 제가 보기 싫어도 제가 했던 영상들은 시합 영상들 일일이 찾아보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또 내가 고쳐야 할 게 나오고 이 목소리도 이제는 조금 더 톤을 낮게 해서 굵게 하고 명확하게 해야겠다 뭐 이런 것들 문제점을 보면 또 해결점이 보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역시나 본인들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해야 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진실 자기의 모습을 찾아내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지금은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느라고 그런 시간까지 갖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또 어른이 더 이제 나이가 들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 안에서 또 더 나은 모습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여러분들 스스로 부족한 면을 찾아야 되고 또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을 찾기 위한 시간 그리고 그게 설사 흑역사가 될 만한 보기 싫은 모습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런 경험, 소통, 이런 공부, 뭐 그런 진짜 나의 모습을 대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저의 커리어에 제가 원하는 제가 도달하고 싶은 그 안에 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라. 또 나약한 태도가 나약함을 만든다. 이런 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지금 충분히 다 전달을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치고요. 혹시나 뭐 제 직업이나 아니면 체내에서의 생활이나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나요?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요. 되게 진짜 좋은 질문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진짜 무조건 참는 거죠, 일단은. 근데 저희 동료들 중에서도 실제로 너무너무 급한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서비스 저지로 앉아있거나 라인 저지로 앉아있다고 하면 잠깐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잠깐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언파이어에 앉아있으면 진짜 내려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그런 경우를 안 만들기 위해서 미리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올라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냥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요. 본부석에 얘기해서 래프를 일단 불러요. 그럼 불러서 이렇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저 정말 너무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경기 중간에 내려와서 바꾼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 뭐 그 규정에도 레프리의 판단에 의해서 뭐 이 심판들을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하면은 뭐 교체를 할 수 있다 정도의 규정까지는 가볍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안에 이렇게 하기도 해요. 다른 질문 있으세요? 클럽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규정상 만약에 클럽 선수로 등록을 해서 뭐 시도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등록을 하면 심판 등록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선수로 보는 거예요, 동호인 선수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클럽에 나가서 배드민턴을 치는 거는 하죠.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다 잘 들으셨어요? 오늘 많이 집중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 저의 후배나 또 심판이 정말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이렇게 있으면 꼭 그런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선생님이 안 오시나요? 여기서 찍고 있는 거였어요?